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교육진담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하는 민우입니다. 예, 위시킬러 레오입니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철학과 강사 조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국어 수학을 갖고 3월 학평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많은 말씀 해주실 거죠? 네, 그래야죠. 우리 혜림 쌤. 오늘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네, 오늘 좀 의상 자체도 강렬함을 추구한 거죠. 전투적인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 전투복을 좀 입고 왔습니다. 락커인데요. 일단은 국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3 학생들한테도 시험을 보기 전에는 너네 이게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임해라, 진지하게 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만 너네가 시험을 끝나고 오면은 이건 너네 점수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에게 이건 너의 실력이 아니다. 이건 너의 성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좀 위안의 이야기를 건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3월 모의고사 국어 과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낯설답니다. 너무 낯선 시험이었어요. 그 지금까지의 이 90년대부터 쌓여왔던 그 수능의 형식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 좀 뒤엎어진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모든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과 문법을 다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엔 두 개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됐다라는 점. 1번부터 문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비문학에서 조금 절고 문학은 그래도 자신이 있었던 친구들이 문학에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점. 그리고 문학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했던 비문학 문제까지 시간 부족으로 못 푸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 이런 모든 점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시험 형태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언매로 갈 일은 없을 거고요. 어차피 그동안 문법을 버렸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문법 공부를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언매 친구들이 화작으로 갈 가능성이 있냐라는 건데 그냥 그동안 문법적인 직관력이 좀 좋아서 나는 문법 좀 잘하니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언매를 선택했던 친구들은 옮겨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 문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선택 과목 언매는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관점에서의 장점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됐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1, 2월 달 동안에 문법 개념 정리했던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또 화작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언어 영역에서 매체는 좀 낯설다라는 그런 변수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었고 굉장히 쉽게 풀었던 친구도 있었던 반면에 문법 내용은 쉬웠습니다. 그동안 1, 2월 달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되게 빨리 금방금방 풀고 안 틀렸다. 언어 선생님 다 맞았어요 하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문법에서 외래어 표기법이랑 로마자 표기법은 거의 잘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서 수능에서 한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내용인데 그게 나왔다는 거. 유명고시에서도 안 나오는데. 네, 그동안 친구들이 약간 그냥 뒷전으로 물러놓고 안 쳐다봤었던 그 로마자 표기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게 한 10줄 정도 되는 그 개념만 외우고 있으면은 호로록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로마자 표기법이 나와서 거기에서 살짝 변수가 있었던 걸 제외하면 문법 문제가 안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래도 좀 마음에 위안을 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문법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화작으로 넘어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언매 화작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애들이 문학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1번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문학에서의 좀 특징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일단 시 문제는 현대 시 문제는 시 한 편이 막 굉장히 긴 시들이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복합 문제로 제시가 됐었고 그리고 저는 고전 소설 문제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고전 소설 그냥 한 편 읽기도 좀 힘들잖아요. 잘 읽히지도 않고 근데 두 편의 고전 소설이 복합 지문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문제 푸시는 학생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비문학에서의 내용일치 문제는 쉽거든요. 근데 문학에서는 내용일치 문제가 어려워요.
문학은 좀 그 감상을 하면서 읽는 경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한 줄, 두 줄에서 놓치고 넘어가면은 그거 다시 가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뒤 맥락을 다시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일치 문제가 좀 어려운데 그 고전산문에서 복합 지문으로 나왔던 그 고전산문 지문에서 내용일치 문제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고 사람의 나서 생각을 어떻게 일치시키나? 그 내용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거기서 애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 상태에서 그 뒤에 나오는 현대소설도 결코 술술 읽히는 소설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좀 낯선 형태의 제가 예전에 예시문학 분석 드리면서 문학의 비문학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전 시가 문학이 그냥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 작품에 대한 평론 지문이에요. 평론 지문 중간중간에 고전 시가 몇 편이 그 예시처럼 등장을 하는 낯선 느낌으로 인해서 그동안 잘 풀어왔던 고전 시가 문제에서도 좀 친구들이 이거 뭐지? 당황해서 좀 그 버벅거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학에 자신 있었던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학 경향과 너무나 달라진 문학으로 인해서 이미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독서로 넘어가 보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별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었던 비문학 경향과 오히려 별로 안 어려웠어요. 문제 난이도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그 높은 고난도의 문제들은 없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인문 파트에서 뒤통수를 친구들이 세게 맞았습니다. 보통 과학기술이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차피 이거 이해 못한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그냥 구조화하면서 이따가 내용일치 문제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읽는데 인문 문제는 이해하고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냥 가독성 높은 글이니까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커요. 근데 이번에 인문 문제가 그 복합 지문으로 주제 통합 지문으로 나왔는데 가제 시문은 술술 읽히는 쉬운 제시문이었습니다. 근데 나제 시문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물에 격한 것이 아니라 물이 격한 것이고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의 작용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이해되세요? 이거 제가 2번, 3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마 이거를 문장론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더 접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차 어려운 일부러 그냥 이거 너 이해 못하겠지? 어렵지? 라는 문장들을 한 줄 한 줄을 다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지문이었습니다. 네, 뭐 훌륭한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이해하잖아요. 여기서 이해하는 척해야 돼. 그런 분위기야?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단어들을 조사 하나씩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문장들이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읽고 다시 올라가서 또 읽고 또 다시 올라가서 또 읽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3문단, 4문단도 안 되는 요 제시문에서 5분 이상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었던 비교적 평이했었던 그 과학기술 지문이 오히려 좀 좋은 컨디션에서 풀었으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내용일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소중한 과학기술 문제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맨 마지막에 배치됐었던 과학기술 비문학은 건드려보지도 못했던 친구들이 거의 한 60-70% 이상을 육박했다고 해요. 이과 애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거를 오히려 애초에 인문지문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했던 친구들은 괜찮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나는 인문제시문은 그냥 읽으면 이해되니까 이해된 거 가지고 그냥 다시 안 돌아가면서 푼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이해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다시 읽는 거죠.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문해력의 싸움이죠. 결국 주체라는 것과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주체가 대상을 인지하는 것, 이게 이제 원래 인식론적인 측면이면 원래 우리가 철학에서 가장 근본으로 삼는 것이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거든요. 결국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인식하는 대상, 그리고 이 과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안 읽거나 혹은 독서가 없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뭐지? 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역시 국어도 어렵게 내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어렵게 낼 수 있다. 인식론에 대한 주제통합 지문 2개였는데 이게 수능에서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잖아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수능에서 이거
보다 더 어려운 문제 나올 수 항상 식으로 나왔죠. 출제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국어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네요. 네. 학평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항상 얘기했었던 문학이 문학 문제로 보이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지금 교육평가원이 준비하냐면 사실상 내부적으로 문학은 배제하겠다. 수능에서. 하지만 문학 지문, 문학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의 텍스트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문학의 감상과 같은 형태의 문제를 안 내겠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문학의 비문학화. 우리 혜림쌤이 말씀하셨던 문학의 비문학화. 문학의 독서화가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방송, 옛날 방송 보시면 우리 혜림쌤이 얘기하셨어요. 복합지문 나오는 게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그때도 작년 9월 모평 분석할 때도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지문 자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문 자체에서 보기지문에서의 어떠한 어려움이 결국 학생들에게 힘든 과정을 만들 거다라는데 또 그대로 또 적중을 또 해주셨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국어 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 국어는 오히려 육모를 한번 보면은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 패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더 크다. 아이고, 자, 그럼 이거 애들 어떻게 해요? 일단은 혜림쌤 수업을 듣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못 봤지만 다른 친구들도 다 못 본 시험이에요. 모두가 낯설어 했을 시험이고 그리고 이 시험은 절대로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낯설었기 때문에 시간 분배는 연습도 안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단순히 어려웠다라는 거를 떠나서 국어는 사실 제가 좀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국어는 99% 컨디션이다. 컨디션과 집중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도를 확 떨어뜨리는 유형의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풀지 않아도 될 문제가 11문제나 시험지 속에 낑겨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접해왔던 모의고사 형태랑 너무나도 상이한 형태의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변수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전략을 잘 잡고 공부를 해나가면은 충분히 원래 컨디션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걸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화작이면 화작, 엄매면 엄매 선택하신 분들이 그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확 단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한 10분 안에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사실 이게 두 문제가 늘어난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문학에서는 거의 한 세트에서 내지 1.5세트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소설 하나 나올 게 소설 2개를 한 세트에 묶어가지고 문제를 한두 문제씩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 분배, 시간 안배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대비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0%로 연계율이 떨어졌고 또 간접 연계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물론 평가원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EBS 수능 특강이랑 연계된 거는 그냥 작가 연계가 사실 그건 간접 연계로도 보기가 좀 어렵죠. 작가 연계를 제외하고는 없어서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제재 분석하는 연습만 내신 스타일로 공부를 해왔다면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이 시랑 이 소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문학 문제를 풀이하는 거에 있어서 유형별로 좀 정보가 너무 많은 제시문이 있을 수도 있고 문장을 어렵게 쓴 그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몇 분 안에 이 문제를 구조화를 하고 문제를 풀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버리고 어떤 문제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속이 다 시원해져. 난 혜린님한테 보낸다 나는. 나 고3 잘했으면 예, 저는 뭐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됐습니다. 예. 우리 혜림쌤은 질문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질문할까봐 특히 엄매를 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지문이 길어졌고 문학도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복합 지문 나오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굳이 하는 이 외우고 뭐 시간 보내니 이럴 바에는 그러면 화작으로 그냥 바꿔라. 나쁜 생각인가요? 네, 아마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요? 문법을 공부하던 친구들한테는 엄매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하기 해서 때문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아이였는데 제 경험으로 엄매를 하는 아이를 보면은요.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애들이 계속 있어요. 또 범위도 굉장히 좀 많고 이런 전문가들이 야 엄매는 확실성이다. 그런 좋은 얘기만 듣고 엄매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 그렇게 붙들고 있지 말고 차라리 화작으로 넘어와라. 그냥 빨리 깔끔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올 6월 달까지 유예 기간을 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엄매해서 화작으로 바꾸는 건 쉽습니다. 쉬우니까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수능 전날 그냥 갑자기 화작할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할 때 그 선택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6월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 화작과 엄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게 이제 묘한 위치에 있는 거죠. 3학년 1학기에 중간 기말이라는 게 상당히 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집중력, 네.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문법은 얻는 파이가 너무 커요. 사실은 엄매는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네.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가장 크게 얻는 거는 뭐 우리 혜림쌤이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시간이겠죠. 네. 시간의 세이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수능적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는 못해서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더 효율적인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조금은 좀 학생들에게 그렇게 권하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오늘 혜림쌤은 강렬한 복장과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전투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전투죠. 예. 국어는 혜림쌤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혜림쌤이 그랬어요. 6월에 바꿔. 바꾸려면 6월에 바꾸거나 수능 전날 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